띠링 마이너스. 최유진 45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알 수 없음. 최유진 씨, 남편 박성훈 씨가 빌린 돈 30억. 공동명의니까 당신도 책임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안 오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유진은 문자를 읽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30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6개월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새벽 2시에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오던 날. 여보, 나 큰일 났어. 회사가 망했어. 그때 유진은 남편을 부축하며 침대에 눕혔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망할 거라는 걸, 남편이 거액의 빚을 지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빚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할 거라는 걸. 왜 알았냐고요?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 원고 최유진. 피고 박성훈. 판결 확정일 2024년 5월 15일. 그렇습니다. 유진은 이미 6개월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사업이 망하기 정확히 한 개월 전에.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모릅니다. 자신이 이혼당한 줄. 그리고 내일 채권자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협박한 박성훈의 아내는 사실 법적으로 남남이라는 것을. 유진은 판결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한 수 위였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30억 빚을 완벽하게 피해간 한 여자의 통쾌한 복수극. 2023년 11월. 유진과 성훈은 결혼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보,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성훈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행복했어. 유진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성훈은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성훈테크. 직원 50명, 연매출 100억 규모.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공장 하나 더 늘릴까 해. 성훈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진짜? 괜찮아? 응. 대기업에서 큰 계약 들어올 것 같아. 지금 투자하면 대박이야. 유진은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돈은 어떻게 마련해? 은행 대출 받으면 돼. 걱정 마.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봐. 알았어. 하지만 성훈은 유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유진은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최유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박성훈 대표님의 보증을 서주신 거 맞으시죠? 네.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보증? 자신은 아무것도 보증 선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럼 남편분이 대리로 서명하신 건가요? 공동명의 계좌니까 괜찮다고 하셔서. 유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공동명의. 대리 서명. 죄송한데 어느 은행이세요? 은행기업금융부입니다. 대출 금액이 10억인데? 유진은 전화를 끊고 즉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던데.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회사 운영자금 대출받은 거야. 걱정 마. 근데 내 명의로 보증을 섰다던데. 공동명의 통장이니까 괜찮아. 금방 갚을 거야.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지. 아이고,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성훈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초. 유진은 우연히 남편의 서재에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청소하다가 떨어진 서류였습니다. 금융권 대출 현황. 마이너스 은행 10억. 마이너스 저축은행 5억. 마이너스 캐피탈 3억. 마이너스 사채 12억. 총액 30억.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30억? 남편이 30억을 빌렸다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증인 최유진 배우자. 유진의 이름이 모든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대리 서명으로.
이 미친. 유진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30억을 빌린 것입니다. 더 찾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회사 매출 현황. 마이너스 2023년 100억. 마이너스 2024년 1분기 10억. 매출이 90% 폭락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계약 해지 통보서. 대기업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성훈이 말한 대박 계약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성훈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회사가 망했어. 성훈이 유진에게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계약이 취소됐어. 공장 늘리느라 빚 너무 많이 냈는데. 얼마나 빌렸는데?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30억. 그래서? 미안해. 내가 당신 이름으로 보증을 좀 섰어. 성훈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일단 개인회생 신청하고. 당신은? 나는? 당신은? 최대한 재산 보호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빚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날 오후 유진은 남편의 통화를 엿들었거든요. 형, 나 30억 빚 때문에 미치겠어. 그럼 이혼하고 재산 아내한테 넘겨. 그럼 채권자들이 아내 재산까지는 못 건드려. 근데 아내가 응할까? 응하게 만들어. 20년 살았으면 정 들었을 거 아냐.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남편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변호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유진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30억 빚, 대리 서명, 이혼 계획.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건 재산 분리입니다. 어떻게요?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빨리요. 근데 남편이 응하지 않으면요?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세요. 배우자의 명예 도용은 충분한 이혼 사유입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요? 남편 회사가 공식적으로 파산하기 전에 이혼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왜요? 파산 후에 이혼하면 채권자들이 재산 은닉 목적의 이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 변호사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지금이 5월 초입니다. 남편 회사가 언제쯤 망할 것 같으세요? 6월 말쯤이요. 대출 만기가 그때거든요. 그럼 우리는 6월 15일까지 이혼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한 달 반 안에요? 네. 협의 이혼은 불가능해 보이니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명예 도용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해요. 지금 당장 시작해요. 다음 날부터 유진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서류 복사.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유진은 서재의 모든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계약서, 마이너스 보증서, 마이너스 회사 재무제표, 마이너스 거래처 계약서.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2단계 통화 녹음. 남편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형, 나 아내한테 빚 떠넘기고 이혼할 생각이야.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20년 살았는데 정 들었을 거 아냐. 내가 울면서 부탁하면 해줄 거야. 그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3단계 은행 확인. 유진은 은행에 가서 자신 명의로 된 보증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이게 전부 대리 서명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직접 서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필적도 다르고 서명 날짜에 고객님이 해외 출장 중이셨던 기록도 있네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4단계 재산 정리. 유진은 자신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마이너스 본인 명의 예금 2억. 마이너스 부동산 결혼 전 취득 3억. 마이너스 주식 5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 이건 유진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과 무관한 고유 재산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유진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청구 소장. 원고 최유진. 피고 박성훈. 청구 이유. 1.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30억 원의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고지 없이 회사 경영 실패 사실을 숨겼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빚을 떠넘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첨부 증거. 마이너스 대리 서명 대출 계약서. 마이너스 통화 녹음 파일. 마이너스 은행 확인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유진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2024년 5월 12일 성훈에게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송.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읽어보면 알잖아요. 당신 미쳤어? 지금 나 힘든 거 모르냐고. 알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뭐? 당신이 내 이름으로 30억 빚 보증 선 거 알아요. 그리고 나한테 떠넘기려는 계획도 다 알아요. 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녹음 파일도 있어요. 당신이 친구랑 통화한 거. 유진은 휴대폰을 재생했습니다. 형, 나 아내한테 빚 떠넘기고 이혼할 생각이야. 성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다급했어.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유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20년을 살았는데? 그 20년 때문에 더 이혼해야겠어요. 유진은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1차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성훈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원고의 이혼 요구는 지나칩니다. 하지만 유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부부라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마이너스 대리 서명 증거, 마이너스 필적 감정 결과, 마이너스 통화 녹음 파일, 모두 명확했습니다. 2024년 6월 1일 2차 변론 기일. 성훈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을 생각해서.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30억 원의 보증을 섰고 이를 원고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2024년 6월 15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주문 원고와 피고를 이혼한다. 이유. 피고의 명예 도용 및 재산권 침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 재산 분할. 원고의 고유 재산 2억 5천만 원은 원고가 전액 보유. 피고의 부채 30억는 피고 단독 책임. 유진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파산하기 2주 전에 완벽하게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박성훈의 회사 성훈테크가 공식 파산했습니다. 부채 총액 30억, 자산 5억, 채무 초과 25억. 채권자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유진에게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음. 최유진 씨, 남편 박성훈 씨가 빌린 돈 30억. 공동명의니까 당신도 책임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유진은 웃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다음 날 오전 10시. 유진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허름한 빌딩 3층. 추심업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건장한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유진 씨 맞습니까? 네. 앉으시죠. 유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들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신 남편 박성훈 씨가 빌린 돈 내역입니다. 총 30억. 네. 당신 이름으로 보증이 서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아니요.
뭐, 제가 책임 없어요. 뭔 소리야? 여기 보증인에 당신 이름 있잖아. 남자가 서류를 유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천천히 보고 말했습니다. 이거 대리 서명이에요. 대리 서명이면 어때? 부부잖아. 부부 아닌데요? 뭐?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 남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했어요? 네. 6개월 전에. 언제? 2024년 6월 15일이요. 남자들이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회사 파산이 6월 30일인데. 네. 2주 전이죠.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재산은닉 목적의 이혼 아닙니까? 아니요. 명예도용이 이혼 사유였어요. 판결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유진은 판결문을 가리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30억 원의 보증을 섰고 이를 원고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남자들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부부였잖아요. 도의적 책임이. 도의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 남편이 제 이름을 도용해서 30억을 빌렸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그리고 그 빚을 저한테 떠넘기려고 이혼하려 했어요. 제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을 뿐이고요. 유진은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형, 나 아내한테 빚 떠넘기고 이혼할 생각이야. 남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저는 책임 없어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했고 재산 분할도 끝났어요. 그리고 제 고유 재산은 남편 빚과 무관해요. 고유 재산이요? 네. 결혼 전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에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받아야 해요? 박성훈 씨한테요. 제 전 남편. 그 사람 지금 돈 없는데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죠. 유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법적 근거 없는 협박이면 역고소할 수 있어요. 유진은 당당하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유진이 나간 후 남자들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박성훈 부인이 6개월 전에 이혼했대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사실이네요. 2024년 6월 15일 이혼 확정. 회사 파산 2주 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혼이 파산 전에 확정됐고 명예도용이 이혼 사유였으니. 이런 젠장. 남자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 후 박성훈이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니, 유진 씨. 무슨 일이에요? 채권자들이 나한테 미쳤어. 당신이 이혼 판결문 보여줬다며?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20년 살았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좀 도와줘. 제발. 싫어요. 유진아.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미리 이혼한 거 알고 있어. 이건 계획적인 거잖아. 맞아요. 계획적이에요.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이름으로 30억 빚 만든 것처럼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망하고 있었다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 빚을 저한테 떠넘기려 하니까. 넌 녹음까지 했잖아. 계획적으로. 당신도 제 이름 도용한 거 계획적이었잖아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아.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건 당신 문제예요. 20년 정은 없어?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성훈의 거친 숨소리만이 규칙 없이 들려왔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무언가가 목에 걸린 듯 했고 내쉴 때마다 지난 시간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집착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그 숨결 하나로 무너진 20년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처럼. 20년 정은 없어? 성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습니다. 분노도 변명도 아닌 마지막으로 기대는 감정의 끈 같았습니다. 유진은 창가에 시선을 두고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밤과 계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훈의 숨이 순간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을 살았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 들을 때도, 당신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 때도, 술 냄새를 달고 새벽에 들어올 때도,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때마다 난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지금은 힘든 시기야.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20년을 함께 했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성훈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해? 그 말에는 억울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배신당한 사람이라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유진은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훈은 보지 못했지만 그 부정은 분명했습니다. 그 20년 정을 당신이 먼저 돈으로 바꿨잖아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30억을 만들면서 나한테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내 동의도 없이. 유진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하게 눌러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담보로 잡았잖아요.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도 항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모든 걸 인정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난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미 나를 버렸던 거예요. 내 이름을 훔쳐서 내 삶을 계산서에 올려놓는 순간에. 유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 봤을 때의 차가운 감각을.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사람이 얼마나 고요해질 수 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는 걸. 성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유진아, 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겠죠. 유진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을 지키는 선택 말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매달림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책임질 시간이에요. 당신 인생은 당신 몫이고 내 인생은 내 몫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유진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고 방 안은 놀랄 만큼 조용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지도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묶여있던 끈 하나가 아주 천천히 풀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유진은 알았습니다. 이별이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은 미움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침묵이라는 걸. 유진이 전화를 끊은 뒤 집안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과거라면 이 고요함이 불안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침묵은 공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변호사 김민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유진 씨, 채권자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상했어요.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이번엔 유진이 쫓기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명예도용은 인정하되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이니 도의적 책임은 남아있다는 식입니다. 유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법정에서 도에 얘기하면 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도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수 더 두려고 합니다. 며칠 뒤 유진은 기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에서 오래 일한 기자였습니다. 실명 공개 괜찮으시겠어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숨을 이유가 없어요. 그날 유진은 모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남편의 명의 도용 대출 서류, 은행의 공식 확인서, 이혼 판결문, 채권자들의 협박 문자.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유진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빚을 떠안는 일이요. 기사는 일주일 뒤 공개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유진의 이름이 그대로 실렸고 판결문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부부라도 명예도용은 범죄다.
아내를 방패로 쓰려다 자업자득. 채권자들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강압적 추심, 법적 근거 없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박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며칠 뒤 유진에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최유진 씨 맞으시죠? 금융감독원입니다. 유진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채권 추심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포착되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유진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협박성 문자, 녹취, 방문 기록까지. 이번엔 유진이 설명하는 쪽이었고 상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쪽이었습니다. 며칠 후 해당 추심 업체는 조사 대상이 되었고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쪽이 유진 씨를 피할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박성훈에게서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으로만 그의 상황이 들려왔습니다. 개인회생은 기각되었고 사채 채권자들과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졌으며 과거명의 도용건으로 형사고소까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 유진은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반격이 아니라 당신 선택의 결과야. 어느 날 유진은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학대와 명예도용을 주제로 한 시민 강연이었습니다. 강단에 선 유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쾌한 복수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복수한 적이 없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고 대신 기록했습니다. 참지 않았고 대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반격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차분한 얼굴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니오를 지켜낼 준비를 하는 거죠. 강연이 끝난 뒤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용기가 안 났거든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섭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만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통째로 사라질까 봐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반격이었다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시 자기 손에 쥐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반격은 끝이 아니라 유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진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알람 소리는 여전히 같았지만 눈을 뜨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화가 올지 어떤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진의 아침은 불확실함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커튼을 걷자 햇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순간이 오히려 낯설 정도였습니다. 평온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며 유진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회사 일정, 대출 만기일, 누군가의 생일과 제사 날짜가 빽빽했을 겁니다. 지금 달력에는 간단한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 치과 예약, 친구 은주 만나기. 유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정들이 이렇게 소중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유진은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하나둘 다시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은주였습니다. 너 진짜 얼굴 좋아졌다. 은주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유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예전엔 웃고 있어도 어딘가 긴장돼 있었잖아. 지금은 그냥 편해 보여.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나 한동안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로 살고 며느리로 살고 누군가의 뒷정리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유진에게는 긴 시간을 건너온 대답이었습니다. 집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은 하나둘 정리됐고 빈자리는 유진의 취향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지만 늘 미뤄뒀던 책장, 작은 화분, 햇빛이 잘 드는 창가의 의자. 유진은 그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화벨에 놀라지 않고 아무 목적 없이 보내는 시간. 처음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반찬을 많이 만들 필요도 없었고 굳이 설명할 상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곧 자유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뭘 먹고 싶은지, 언제 먹고 싶은지 전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선택권이 늘어나는 일이라는 걸. 가끔은 밤에 문득 불안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전 기억이 꿈처럼 스쳐 지나가며 정말 끝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진은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직접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를 지켰다. 그 문장을 읽으면 숨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상담사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유진은 자신이 꽤 솔직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유진은 동네 마트를 걸어 나왔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사과 몇 개와 우유, 식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고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는 장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고 큰 싸움이 있었지만 지금의 유진을 만든 건 오히려 이런 조용한 날들이었습니다. 유진은 아직 모든 게 완전히 정리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기억이 지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유진의 하루는 누군가의 빚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유진은 저녁 창가에 서서 불이 하나둘 켜지는 동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되찾은 일상이구나. 아주 평범하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유진은 종종 사람들이 붙여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반격. 누군가는 통쾌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를 피해간 한 여자의 이야기, 계산된 이혼, 치밀한 준비. 이야기만 놓고 보면 마치 한 편의 복수극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 선택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언제부터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동의 없이 서류 위에 올라갔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때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를 함께 건너려는 배우자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내밀 사람이라는 걸. 그 이후 유진의 모든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울고 붙잡고 설득하는 대신 자료를 모았고 기대는 대신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차갑다고 말했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했다면 그는 결국 30억의 빚과 함께 무너졌을 거라는 걸. 유진이 택한 반격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완벽했다는 말이 붙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를 파멸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이 더 이상 타인의 선택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빚 속에 있었고 채권자들은 분노했지만 그 모든 결과는 유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거짓과 욕심이 만들어둔 결말이었을 뿐입니다. 유진은 이제 숫자에 겁먹지 않습니다. 30억이라는 금액보다 더 무거운 건 한 사람의 삶을 담보로 삼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의무는 결코 사랑이나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될 수 없다는 것도요. 어느 날 유진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까?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 선택 덕분에 유진은 지금 빚이 아닌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협박이 아닌 일정을 고민하고 두려움이 아닌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수담이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가 타인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록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혼이라는 이유로 희생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의 결과입니다. 유진의 반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빚도 아니다. 그것이 유진이 완성한 진짜 의미의 완벽한 반격이었습니다.